드라마의 시작은 한 오피스텔에서 류은중이 전화를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류은중은 작가처럼 보이죠. 한 PD님이 작가님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번에 천상현 대표라고 아세요? 그 천상현 대표가 우리 류은중 작가님 언급을 했다. 감사한 친구로서 류은중 작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류은중은 생각을 하죠. 뭐야, 얘 나랑 되게 안 좋게 헤어졌고 나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나에 대한 언급을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한 거지? 류은중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류은중과 우리 천상현의 오랜 인연 혹은 악연 을 보여주게 되죠. 처음에 시작은 우리 PD가 와서 천상현 대표랑 아는 사이예요? 천상현 대표랑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류은중은 별로 큰 사건 없었어. 그냥 어쩌다가 지지게 볶다가 절교를 했다 하고 PD는 끝까지 물어보지만 류은중은 말을 피하죠. 그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좋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상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류은중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PD는 강해지고 있는 찰나이고 류은중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맞아, 천상현과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10대 시절부터 쭉 한번 작가니까 써보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1992년 류은중은 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거기서 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2명이나 한 반에 많은 사람들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상현이었던 거죠. 천상현은 그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훌륭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때문에 인기도 되게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이사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재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척도이기도 하니까 부모님 또한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했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중이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배달을 하고는 혼자서 은중을 먹여 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현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던 은중이 평범하게 지내고 그냥 천상현한테 말 걸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4학년 때. 그래도 이 은중은 딱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더라면 여느 활발한 여자애들과 같이 학교 밖으로만 가면 막 엄마한테든 친구한테든 막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저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 발랄한 친구였어요. 다만 그 당시에 그 국민학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성적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중도 그것을 보고 집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되게 위축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이 와중에 그 어머니께서 그 야쿠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납품을 하시잖아요. 야쿠르트 장사를 하시는데 그 영업의 수단으로서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면 엄청 그렇게 깔끔하진 않잖아요. 새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파트에 막 청소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집주인 들어오면 여기 자기가 청소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자기 야쿠르트 좀 사달라, 자기 화장품 좀 사달라, 이런 식으로 판촉을 좀 해요. 그 과정에 엄마 따라서 쫄래쫄래 다니던 우리 은중이가 그 새로 생긴 그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중이는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쁜 거죠. 어떻게 화장실이 집안에 2개나 있어? 와, 부럽다 이러면서 한 포스트잇에 너는 참 좋겠다라는 것을 옷장 안에다가 하나 딱 붙여놓게 됩니다. 새로운 장롱인데 그때부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게 은중은 이제 동생과 함께 반지하의 쪽방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죠. 그리고 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우리 천상영은 예쁘죠, 공부 잘하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래, 얘들아, 선생님이 없을 때는 천상현이 반장이니까 반장이 선생이야, 그러니까 반장 말 잘 따라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몽둥이를 갖다 줍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리래. 그리고 어느 날 그 은중은 그 옆에 그 장난기 많은 짝꿍이 자꾸 자기 물건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중이 하지마 하다가 천상현이 야, 너들 애 밖으로 나와 이래가지고 천상현이 은중이랑 그 은중 단짝을 그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은중이 그게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상현을 안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도 아닌 게 반장이랍시고 나를 때렸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심지어 나는 떠들지도 않고 얘 옆에 있는 단짝이 발로 차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억울한 거를 이제 자기 엄마한테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딱 그걸 듣고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이번에 혹시 자녀분이 4반이세요? 4학년 몇 반이세요? 이번에 4학년 몇 반에 그 선생도 그렇고 우리 애가 반장한테 한 대 맞았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중에 그걸 알게 된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천상현 엄마네? 아 근데 그 천상현 엄마가 은중이 옆반 담임이야.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도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올바르고 올곧은 그런 선생님으로 나와요. 그래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야 너 은중이 손바닥 때렸다며? 너 선생도 아닌데 걔는 얼마나 아팠겠니? 이러면서 천상현을 때립니다. 너 은중이를 왜 때려? 너가 반장이라고 해서 은중이를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상현을 은중이 상처 준 만큼 때려요. 그러니까 천상현도 은중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맞았어. 근데 은중이도 천상현을 미워하잖아요. 이렇게 오해가 생기잖아. 이렇게 오해가 쌓이는 와중에 그 우리 천상현 엄마인 옆반 담임인 아줌마는 와서 은중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지나가면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중이한테 큰 위로가 돼줍니다. 여기 봐봐, 너가 지금 아빠가 없어서 마음이 되게 텅 빈 것 같지만 여기를 너가 원하는 걸로 채워나갈 수 있다. 나도 아빠를 일찍 잃어서 안다. 공감을 해주면서 은중이한테 큰 지지대가 돼줘요. 은중이는 좋아 죽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안에서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좋았던 거는 그 은중이는 엄청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얘기하고 엄마가 나에게 최고의 친구고 나의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훌륭한 어른이 두 분이 계셔버리니까 학교 생활도 굉장히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 상현이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좋아를 하지만 근처에 자기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어른이 없어요. 상현이 엄마도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엄마로서 상현이한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하는 거는 네가 공부 잘하는 머리를 타고나서 그래. 그거 가지고 의세되면서 사람들한테 우월감 느끼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상현이 너무 잘해서 우쭈쭈를 안 해준 거야. 어릴 때 그냥 훈육만 했던 거죠. 상현이가 자기가 봐도 너무 잘났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현이는 그런 엄마한테도 인정을 계속 받고 싶어서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엄마는 마치 은중이 같은 애들만 되게 잘 해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상현이는 오히려 은중이한테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5학년이 되었을 때 상현이랑 은중이가 피구를 하는데 은중이는 자기도 모르게 상현이가 미우니까 엄청 막 공을 던져요. 상현이도 은중이가 좀 미워.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해. 야 너가 나 때렸잖아 너가 나 때렸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말싸움을 하는데 야 너 왜 자꾸 날 미워해? 상현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은중이도 야 네가 4학년 때 나 때렸잖아. 상현이가 야 네 때리고 나서 나도 엄마한테 그만큼 맞았거든? 정 그러면 너도 이걸로 나 때려 이러면서 리코더를 줘요. 너도 때려! 이러는데 은중이는 거기서 울면서 그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어떻게 내가 널 때려 이러는 거야. 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기서부터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거죠. 상현이는 자기가 누구를 해를 가했으면은 자기도 그만큼 당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은종이는 난 내가 맞았을지언정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 라는 거죠. 어쩌면 은종이는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확실하게. 하지만 상현이는 그게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당장 받은 거는 줘야 되고 준 건 받아야 되고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상현이는 은중이가 울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걸로 너를 때려 이게 얼마나 아픈데 라는 걸 보고 마음을 좀 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좀 친근하게 지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은중이는 그 옆반 담임 아줌마 은인으로 생각하고 엄청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은중이한테 뭐 하나 자기 집에 갖고 와달라고 열쇠를 주면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은중이는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집으로 갔어. 근데 가서 딱 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의 딸이 상현이였구나. 그리고 내가 너는 참 좋겠다라고 포스트잇을 붙였던 그 집에서 상현이는 살고 있었구나. 우와 진짜 예쁘고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상현이, 내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부러운 사람인 상현이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러움을 가지게 되고 약간의 질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은중의 관점에서의 4학년이 그리고 5학년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창 이제 글을 쓰고 있던 40대의 은중이는 어떠한 전화를 받고 찾아가요. 상현이가 자기한테 연락을 한 거야. 상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 비행기표를 딱 주면서 나 3개월 뒤에 죽어. 나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은중이는 당황을 하죠.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전련을 하고 절교를 한 사이인데 상현은 은중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은중은 단칼에 거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이러면서 잘못한 게 많이 있나 봐요. 돌아오게 되고 어떠한
세무사가 찾아오더니 여기 상현님이 은중님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하는 건물입니다. 한 13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 처리만 잘 하면은 바로 이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중은 심히 당혹스럽죠. 뭐야 3개월 안에 주는 거 진짜인가 보네? 근데 얘 결혼도 했잖아. 애는 없나? 결혼도 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야, 남편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준다는 거야? 심지어 난 절연까지 했는데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화가 나요. 나랑 장난치는 거냐고.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뭐 나한테 지금 나쁜 짓을 해내고 나서 연락 한 번 없다가 죽기 직전에나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게 은중은 화가 나고 130억짜리 건물 자기를 기만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상현을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상현은 진짜 시한부 3개월이라 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거동이 안 되니까 그 은중을 맞이하러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은중은 상현을 만나러 갔는데 상현을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 채로 집에 와서 다시 작가니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학생의 은중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은중의 어머니는 이 야쿠르트 사업인가 화장품 사업인가 그거를 끝내고 한 분식집을 차렸어요. 은중이도 공부를 꽤 해요. 학교에서 전교 한 10등 안에 들어. 근데 상현이는 항상 학교에서 한 1등이야. 은중이가 봤을 때 상현이는 집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뻐. 그런데 은중은 대신에 자기 엄마로부터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온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자기가 지지할 수 있는 반 담임쌤도 있었으니까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친구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되게 많고 친구들과 되게 잘 지내요. 근데 상현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사랑을 많이 못 나눠줘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장기자랑 시간에 은중이는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가 한 명이 다쳐요.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해. 근데 애들 앞에서 야 한 명 더 할 사람 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겠다고 한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현입니다. 상현이가 원래는 되게 도도한 캐릭터고 그런 거 참여를 안 하는 캐릭터인데 갑자기 자기도 같이 하겠대. 훌륭하게 이제 춤을 춰내면서 상현이와 은중이는 이제 그때부터 장기자랑에서 막 많은 환호를 받아요. 이제 엄청 귀엽고 예쁘잖아. 그리고 춤도 되게 잘 추니까 둘이 되게 친해지게 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덕분에 상현의 집에 이제 놀러 가기도 하게 되는데 상현의 집에 갈 때마다 집 안에 영화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막 비싼 카메라도 그렇고 막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럽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상현이 엄마가 퇴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와요. 상현이랑 은중이랑 놀고 있는데 그러면 은중이는 쫄래쫄래 가가지고 상현이 엄마한테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고 그 선생님은 은중이한테 그래 왔니? 뭐 좀 먹고 가라. 서로 막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상현은 그걸 보고 은중을 되게 질투를 해요. 자기가 못 받아본 사랑이라 이거야. 자기 엄마는 자기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니까 자기를 미워한다고 자기 느끼게 됩니다. 상현은.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서로 동경도 하니까 되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천상현의 오빠인 천상학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천상학이라는 친구가 심각하게 잘생겼어요. 심각하게 잘생겨서 은중이는 보자마자 천상학 반하게 됩니다. 천상학이 딱 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잣집 도련님 느낌의 얼굴 엄청 작고 눈 크고 코 크고 키도 엄청 훤칠하고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천상학이라는 상현이 오빠한테 은중이는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상학은 카메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중이는 그때부터 이 오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뭐 카메라에 뭐 관심 있는 척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천상학은 공부도 너무 잘하는 거야. 다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상학의 엄마 입장에선 천상학, 천상현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해. 자기도 공부를 잘해서 뭐 선생님이 됐어. 그러면 얘 우리 유전자는 좀 우월하다 이거야. 그래서 기준점이 좀 높아요. 문제가 인정은 그래서 더 잘 안 해주나?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너네는 재능을 잘 물려받아서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천상현은 엄마를 많이 미워하죠. 어쨌든 천상학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천상현이랑 은중이랑 같이 천상학이 과외를 해주게 돼요. 아마 그 상현이 엄마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겠죠. 우리 은중이도 같이 봐줘라. 상현이 봐주는 김에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학이 이렇게 과외를 해주는데 은중이는 과외를 할 때마다 아주 뻑이 갑니다. 좋아 죽어요. 눈빛부터 그냥 사랑의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달려있는 것이 아주 귀엽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염세적이다 라고 말을 하나를 배우면은 그 말을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루 종일 염세적이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천상학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되게 좋아라 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써먹으면서 사실 자기는 염세적이지 않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걸 써먹을 정도로 입버릇이 될 정도로 천상학의 수업을 정말 좋아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상학도 얘가 참 재밌다 웃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카메라 같은 것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막 서로 선뜻 어떻게 하는지 막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좀 친해 보이는 모습을 천상현한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천상현은 질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는 자기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해주거든. 자기 오빠는 왠지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자기하고 엄청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천상현은 자기 오빠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은중이가 점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부러우면서도.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해. 좀 나쁘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오빠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천상현이 가출을 한번 하게 돼요. 엄마한테도 맨날 좋은 소리 못 듣지. 오빠는 나랑 말도 안 하지. 여기서 아빠는 잘 등장도 안 해요. 등장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도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 있죠. 가정에 거의 소홀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 대신 일을 많이 열심히 하시겠죠. 그때 당시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셌으니까 가정을 많이 돌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엄마와 오빠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살갑게 대하지 않으니까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된 사실을 은중은 알게 됩니다. 뭐 학교도 안 나고 이래버리니까 은중은 삐삐를 엄청 치고 막 비도 오는데 울면서 상현이 어디 갔어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은중은 이제 상현을 막 비 맞으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다가 겨우겨우 다리 밑에서 우리 상현이를 찾아요. 상현이는 갈 데도 없었던 거야. 심지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양아치들한테 다 뺏겼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중이가 상현을 찾게 되고 분식집을 하고 있는 엄마한테 찾아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상현이는 거기서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은중이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거기가 분식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은 이따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중이가 야 돈을 내. 야 우리 엄마잖아. 근데 여긴 식당이잖아. 식당에서 돈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현은 마음의 여유가 계속 없는 친구라 즉각적으로 이게 주고받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은중이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좀 제대로 받아보게 됩니다. 아니야 상윤아 괜찮아. 은중이 엄마는 항상 사랑을 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상윤아 괜찮아. 언제든지 와도 돼. 너 얼마든지 먹어도 돼. 괜찮아. 우리 집에 들렸다가 이러면서 어른의 사랑이라는 거를 상윤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은중은 항상 부끄러워서 자기 집에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반지하니까. 그런데 상윤을 이제 자기 반지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상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서 가출을 했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니까 은중은 상현이에게 난생 처음으로 자기 집에 친구를 초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저금통 까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뭐 찜질방에도 가고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상현이 엄마인 그 선생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현이를 이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은중과 상현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되게 잘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상현이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된다는 걸 우리 은중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중은 오빠 군대 잘 갔다 오세요 이러면서 편지를 예쁘게 하나 써요. 왜냐면 은중은 상현이 오빠인 상학을 되게 좋아하니까 편지를 딱 쓰고 상학 오빠의 이제 서랍 속에 딱 넣어놓고 닫아요. 그런데 상현이 오빠가 몰래 숨겨놨던 일기장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를 엄마가 되게 반대를 한다. 그래서 오빠가 군대로 떠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중은 뭐 그 사실을 알고 약간 좀 서운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좀 서운은 한데 그러려니 하고 그날은 은중과 상현이 이제 상현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상학을 은중은 만나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상학이 은중한테 야 너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카메라 알려줄게 이러면서 하나 둘씩 카메라 어떻게 하는지를 천천히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중도 그렇고 상학도 그렇고 서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좀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은중은 그때도 진짜 너무 설레죠. 왜냐면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내일 모레지 군대 가는 오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카메라를 알려주고 같이 사진도 찍으니까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다가 상학의 오빠가 은중이한테 카메라 너 갖고 싶다 했지 이거 너 가져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비싼 거 못 가져요. 그냥 비싸니까 가지지 않고 제가 일주일만 빌릴게요 해가지고 은중은 상학의 오빠랑 찍은 사진을 바로 현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유니크한 건가 봐. 그래서 현상을 하려면 되게 특이한 곳으로 가가지고 특이한 방식으로 현상을 해야 됐나봐요. 어쨌든 그 필름을 은중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은중은 그날부로 이제 상학이 군대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은중은 단 한 번도 상학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가 씨는 훌쩍
지나서 2001년 이제 은중이 20살 대학교 새내기 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나 봐요. 옆에서 상아가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는 거야. 은중은 깜짝 놀라서 막 돌아보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천상학은 아니야. 뭐 잘생긴 남자긴 한데 은중은 옛날에 천상학이란 찍은 필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현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 동아리를 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천상학과 이름이 똑같은 김상학이라는 선배를 만나고 처음에 이 상학이라는 이름을 듣고 울컥해가지고 그 김상학이라는 사람을 막 피하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천상학은 그 은중이랑 얘기했던 3일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산에서. 그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좋아했던 내 첫사랑 오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중학생 은중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고요. 상현은 자기 친오빠니까 그보다 더 큰 충격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은중은 상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천상학이라는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우리 학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필름 동아리에 있는 선배네. 자꾸 이 사람만 보면은 가슴이 싱숭생숭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천상학과 김상학 겹쳐 보이기도 해. 그래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결국 이런 설렘과 이런 콩닥콩닥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지 둘은 사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20대 은중 예쁩니다. 예뻐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고와요. 앞만 평범하게 메이크업을 해도 이쁨이 좀 뚫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 김상학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죠. 첫눈에 반한 김상학은 은중이한테 엄청 들이대고 결국엔 사귀게 되고 서로 좋아 죽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새내기를 받을 때가 됐어요. 이제 은중이랑 우리 김상학 사귄 지 꽤 됐죠. 이제 새로운 이제 동아리 환영회를 딱 열었는데 상현이가 있는 거야. 은중이는 상현이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상현이가 옛날에 그 자기 오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가족 전체가 싹 사라졌거든. 그래서 은중은 상현을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현이 그냥 소리소문 없이 떠나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우연찮게 같은 학교에 같은 동아리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은중은 상현이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상현은 여전히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공부 같은 것도 너무 잘했죠. 그런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뭔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상현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은중이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엄마한테 사랑 많이 잘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랑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 뭐 친구들도 많고 엄청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현은 알고 봤더니 집안이 딱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 거지가 됐대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나서 자기 엄마도 넋이 좀 많이 나가셔서 선생님도 그만뒀다. 그리고 그 엄마의 역할로서 나한테 잘 해주지도 못했다. 자기는 폐인처럼 살다가 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수능 같은 거 봐서 좋은 대학교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상현이가 굉장히 안 좋은 달동네에서 반지하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고 해서 은중이 엄청나게 잘 나가진 건 아니지만 상현이가 많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 상현을 은중은 동정을 하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중은 김상학이라는 그 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왠진 모르겠는데 상현은 굳이 친구 관계를 넓혀가진 않아요. 아마 이 친구의 성격이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직까지도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항상 은중과만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은중 옆에는 항상 은중의 남자친구인 우리 김상학이라는 선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셋이서 자주 뭐 치킨도 먹고 잘 지내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상현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진짜 많은데도 말이죠. 은중은 뭔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쎄함을 은중은 느껴요. 상현이가 자기 남자친구를 좀 호감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기류가 보여. 그래서 물어보는데도 아니야 뭐 나 소개팅도 받고 뭐 이번에 뭐 다른 남자 뭐 괜찮은 남자도 한번 봤어 이러면서 상현이는 은근 빙빙 말을 돌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아리 내에서도 사진 같은 것들을 막 인화하고 인상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현이가 월등하게 실력이 좋아. 이때부터 은중은 역시 상현이의 능력에 질투를 하게 됩니다. 좀 부러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역시 상현이는 상현이다. 진짜 능력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은중과 상현은 이제 서로 같이 잘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맞기 시작하고 상현이가 안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중과 상현은 같이 살게 되고요. 룸메이트가 된 거죠. 같이 월세를 나눠서 내고 어느 날 대학교 동아리에서 같이 여행 같은 걸 갔어요. 강릉 쪽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상현이가 원래 있던 곳에서 도망쳐 간 게 강릉이었어요. 거기에 상현이의 엄마인 우리 은중이의 옛날 학교 선생님이 계셨죠. 상현이가 은중이한테 야 우리 엄마 만나러 갈래? 해서 우리 은중, 상현 그리고 김상학이라는 은중이 남자친구가 셋이서 같이 우리 상윤이 엄마를 보게 됩니다. 상윤이 엄마는 당연히 굉장히 초췌해져 있었고 옛날에 비해서 되게 허름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건네주는 거지. 은중이한테 너 우리 상학이가 군대 가기 전에 편지를 네가 쓴 거를 내가 미안하다 봤다. 근데 그 상학이는 이 편지 못 보고 간 거 같다. 이러면서 이제 너한테 돌려줘야겠다 해서 옛날에 은중이가 천상학한테 썼던 그 편지를 돌려줍니다. 이걸로써 상윤이 엄마는 아직까지도 상학을 잊지 못하고 상학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편지를 받은 은중은 펑펑 웁니다. 천상학이 생각이 나가지고 펑펑 울고 나서 밖으로 나오니 상현과 김상학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둘의 기류가 뭔가 좀 이상해. 은중은 쎄함을 느낍니다. 설마 양다리? 아니겠지? 이런 의심을 001초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요. 어쨌든 그렇게 동아리에서 다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은중과 상현은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김상학 선배가 군대 갈 차례가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 김상학 선배는 군대를 가기 전에 은중이랑 1박 2일로 이제 멀리 여행을 가요. 거기서 서로의 사랑을 좀 진하게 확인을 하고 은중이는 다음날 군대 가는 우리 김상학 선배를 울면서 이제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뒤에 있는 상현이도 울먹거려. 뭔가 사연이 있나 싶죠. 그렇게 해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연하게도 상학 선배와 은중이는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죠. 군대를 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현이 엄마는 이제 상현이가 궁금할도 하잖아요. 이제 혼자 대학생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상현이는 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은중이한테 상현이 엄마가 자꾸 전화 걸어서 상현이한테 연락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은중이는 중간에서 중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현은 이제 상현이 엄마 얘기만 하면은 날카롭게 은중이한테 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은중이는 원래 사진 동아리 갔었던 목적 있잖아요. 그 되게 특수한 필름 그거를 현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 동아리로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남는 김에 그 천상학 오빠의 사진들을 현상을 해서 이것을 상현이한테 건네주게 됩니다. 상현이는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천상학 오빠의 그 사진들과 맨 마지막에 은중이랑도 찍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진들을 가지고 상현이 엄마를 찾아가서 자 이거 이때까지 은중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필름 속에 있었던 사진이다. 엄마도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빠가 그 죽기 전에 천상현이 그 천상학의 이제 일기를 막 보여주면서 아 좀 사귀라고 하면 안 돼? 왜 이걸 반대를 하는 거야? 아 서로 사랑한다잖아 이러면서 그 우리 상현이 엄마를 좀 나무래요. 그러니까 상현이를 통해서 상현이 엄마는 그 일기장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일기장으로 인해 아 상학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상학이의 여자친구를 반대를 해가지고 상학이가 그 상학이 여자친구를 못 만나게 해서 상학이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구나 라고 상현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현이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일기장을 보여줘서 엄마가 그 일기장만 안 봤더라면 상학이도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일기장을 보여준 그 상현이의 잘못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아니다 내 탓이다 내가 반대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로서로 지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슬픈 일인 거지. 상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진 중에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추정컨대 우리 상학이 오빠가 좋아했다던 그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아서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거야. 엄마가 물어요. 너 이 사람 어떻게 찾게? 근데 상현이가 이러죠. 나 이 사람 알 것 같은 사람을 알아.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알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김상학입니다. 은중이의 현 남자친구 김상학 선배를 상현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오빠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자 상현이는 집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천상학이 쓰던 그 노트북 비밀번호를 그냥 푸는 게 일상입니다. 천상학이 그리우니까 노트북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자꾸 쳐봐요. 몇 개월 이렇게 쳐보다가 언제 비밀번호가 성공했어.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오빠를 찾는 수많은 채팅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오빠가 생각보다 그 카메라 관련된 그 커뮤니티에서 인싸여서 많은 친구들이 이 천상학이 죽은지 모르고
기다리고 이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프라인 정보도 하길래 여기서 만난다고 해서 막 천상현이 막 몰래 가보기도 해요. 아,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김상학이라는 친구만 천상학을 엄청 두둔하고, 우리 상학이 형 갑자기 그럴 사람 아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다, 믿고 기다려봐라, 최근에 갑자기 또 채팅에 등장을 했다, 분명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막 천상학을 되게 나쁜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상현이는 그때부터 김상학 선배를 호감으로 보게 됩니다. 아, 얘 좀 괜찮다, 우리 오빠를 좀 두둔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서로 뭐 채팅을 좀 주고받게 됩니다. 자기가 오빠인 척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오빠인 척 하면서 채팅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자기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김상학 선배랑 채팅을 엄청 해요. 그리고 그 채팅 덕분에 얘도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해요. 되게 일상적으로 자기를 이제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자기도 알바를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수능도 딱 잘 봐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좀 좋은 데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아마 커뮤니티로 알게 됐겠죠. 무슨 사진 전시회를 갔는데 김상학 선배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 천상현이 아닌 척 하면서 이제 김상학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김상학은 천상현이 누군지 전혀 모르죠.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당연하게도 우리 천상현은 그 김상학 따라 같은 대학교로 왔고, 하필이면 거기에 운중이가 있었고, 하필이면 운중이랑 김상학이 사귀고 있었어요. 천상현은 김상학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까지 따라왔는데, 하필이면 또 질투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은중이가 이 김상학과 사귀고 있어. 그리고 헤어질 것 같지도 않고 옆에서 은근은근 내가 티를 내더라도 김상학은 절대 넘어오지 않고 있어. 천상현은 여기서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나를 살게 해준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살게 해준 사람이 우리 김상학이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은중이를 좋아해. 미쳐버리는 거지. 어쨌든 천상현은 이 김상학이 자기 오빠가 좋아했다던 그 여자를 알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그 사진 커뮤니티를 했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마당발 넓은 그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 해가지고 우리 김상학이 상현이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김상학과 천상현은 은근은근 오빠 이유로 군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가 좀 많나봐요. 나올 때마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김상학도 천상학을 참 좋아했거든. 진짜 형으로서 너무 의지되고 멋있는 형이거든. 그래서 천상학이 알고 싶은 것들을 같이 알아내주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결국 마당발 형을 통해서 천상학이 좋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김상학과 천상현이 자꾸 만나는 거를 은중이가 조금씩 눈치를 채면서 자꾸 쎄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천상현은 이제 막 자기도 소개팅 한다 이러면서 또 연막을 엄청 쳐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우리 김상학 조금씩 아름다운 천상현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상현이랑 같이 걷고 정보 알아본답시고 술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러니까 좀 흔들리긴 해요. 상현이는 이 와중에 과거에 우리 상학이 오빠가 은중이는 되게 예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질투를 느껴서 왠지 상현이는 우리 상학이 오빠에 대한 정보를 은중이한테는 안 밝히고 싶어해. 내가 먼저 다 알고 나서 은중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조금이라도 상학이 오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왜냐면 나는 은중이가 질투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상현이는 우리 정보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김상학 선배한테 이거 은중이한테 말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김상학 선배는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데, 은중이랑 상현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연락할 수단이 편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은중이한테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상현이한테는 자기 상현이의 뭐 단과대의 우편함에 따로 상현이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은중이가 그걸 봐버렸어. 어쩌다가 뭐 단과대 우편함을 열었는데 거기에 자기 남자친구가 상현이한테 편지를 보냈네? 여기서 굉장한 쎄함을 느끼죠. 상현이의 첫사랑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강릉에서 채팅에서 만났대.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김상학인 거야. 뭐야, 얘 첫사랑이 내 남자친구네? 그리고 얘 지금 소개팅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 연막치면서 실제로 만나진 않네. 뭔가 쎄해. 그때부터 은중이는 의심이 증폭되게 됩니다. 은중이 입장에선 왜 천상현 또 너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마저 상현이가 뺏고 있다라는 느낌을 듣게 됩니다. 난 너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고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내 것을 뺏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상현이의 입장에선
뺏을 생각까지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뿐이야.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하잖아요. 주체가 안 될 뿐이야. 근데 자기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절대 선을 넘진 않아요. 못 참고 힘들어만 하고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은중이한테만큼은 자기 오빠에 대한 진실은 알리고 싶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이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은중이가 그냥 집을 나와서 동아리방에서 막 잠자고 이래요. 그래서 김상학한테 물어봐요. 오빠 군대에서 왜 상윤이한테 편지 보냈어? 나랑 같이 사는데 그냥 나한테 보내면 되지 왜 나 보지 말라고 단가대로 보낸 거야? 아 그거 상윤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나도 말 못해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의심스러워. 남자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은중은 상윤이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상윤아 너 우리 오빠 좋아해? 상윤이는 바로 얼머무립니다. 안 좋아해. 야 아니야 야 네 선배를 좋아하냐.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기타 치던 애야. 아마추어 밴드에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기타 때문에 자퇴를 했다길래 궁금해서 몰래 공연을 가보니까 멋있더라고. 왼손잡이 주법이 특이해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 걔 아직도 기타 쳐 꽤 유명한 밴드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망을 좀 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긴 한데 그 말을 듣는 은중은 또 믿고 안심해요. 그러면서 야 그 주고받은 편지는 뭐냐. 우리 오빠에 관한 건데 지금 당장은 너한테 얘기를 못한다. 은중이는 좀 서분해하면서도 그려는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래 너가 친남매니까 너를 의심하지 않고 이제 널 믿겠다라고 은중이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회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중이 입장에선 자기 몰래 남자친구가 상윤이한테 편지를 보낸 게 충격이었나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단과대학 우편함을 열어봐요. 설마 또 자기 남자친구가 상윤이한테 편지 보냈을까봐. 계속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믿기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해요. 막 계속 불안한 거죠. 이제 상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소개팅했던 자기가 관심 없는 한 남자와 그냥 연애를 해버려요. 전화로 그냥 연애를 해버려. 야 그냥 사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연막을 치는 거죠. 은중은 좀 더 안심을 하게 되고요. 아 상윤이도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찝쩍거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중과 상윤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해지게 되고요. 뭐 같이 뭐 은중이 엄마네 찾아가. 은중이 엄마가 지금은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떡집에 찾아가서 같이 일도 도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김상학 선배가 그 천상이 좋아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여자와 한번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면회를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돼요. 이것을 천상현한테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청산형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찾아가라. 찾아가면 그 여성분이 계실 거고 그 여자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무슨 사진 뭐 동아리 뭐 이런 거에서는 뭐 출품회 같은 게 있나봐. 전시회 같은 걸 열는데 그 일정하고 겹쳤어. 그리고 은중이한테는 휴가 간다는 말도 안 했어. 근데 군대에서 그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중이를 만나러 온 거야. 은중이는 깜짝 놀라지. 선배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왔네? 아 그래 전시회 도와주려고 왔다 해서 전시회 좀 도와주는 척하다가 상윤이는 김상학 선배가 그 주소에 따라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그렇게 해서 상윤이는 자기 친오빠인 천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전에 김상학이 먼저 들었었던 그 이야기죠. 그 여성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천상학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은 걔가 좋아했던 그 친구가 일기에 썼던 그 여성은 사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여장을 한 모습을 그냥 일기에 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상학은 사실 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친구였을 뿐이다. 걔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들은 우리 상현은 그때부터 쏴 하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상학이 오빠가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때부터 나를 되게 멀리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상학이 오빠가 사실 그때부터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면서 너무 슬픈 거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상학이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그 일기를 왜 발견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펑펑 웁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김상학 선배가 등장을 해요. 왜? 김상학 선배는 걱정됐거든. 우리 천상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에 빠질지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은중이가 있는 그 전시회를 내팽개치고 나 급한 일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상현한테 달려갑니다. 은중이는 화가 나지만 전시회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 오빠 잠시 뭐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갔어, 친척집 잠깐 내려갔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무마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천상현의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내 친구 중에 라이프 플라잉이라고
재밌는 밴드 있다. 이 친구가 주법이 되게 특이해요. 왼손잡이 주법인데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손잡이 주법?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천상현이 좋아했다던 사람이잖아. 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왔네. 천상현, 얘 거짓말했네. 천상현이 사실은 김상학 좋아했던 게 맞네.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현이 자기 지금 남자친구한테 뭐 소개팅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를 류은중이 나한테, 야 너 우리 오빠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왼손 주법이 특이한 기타리스트다 라고 그냥 얼버무린 거야. 근데 지금 들켜버린 거지. 그래서 류은중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우리 오빠 지금 천상현한테 갔다. 그리고 천상현은 진짜 자기 첫사랑이 우리 오빠다. 얘네 둘이 지금 만나고 있구나. 머리가 띵해.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큰 배신감에 류은중은 화가 나서 미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우리가 오해일 수 있잖아요. 상학 선배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걸어요. 근데 우리 김상학 전화기를 끕니다. 전화기를 꺼버려요. 왜냐면 지금 눈앞에 울고 있는 천상현이 너무 예쁘거든. 참을 수 없이 너무 예쁜 우리 천상현. 지금 혈기완성한 20대 초중반의 김상학은 군대에서 있다가 너무 오랜만에 본 여성이라는 존재가 하필이면 대한민국 상위 1% 미녀인 거야. 류은중도 상위 1% 미녀인데 내 눈앞에 있는 천상현도 상위 1% 미녀야. 지금 내가 류은중한테 전화를 받아봤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당장 모면해. 근데 내 눈앞에 천상현, 와 진짜 미치겠는 거야. 심지어 우니까 더 예뻐. 조용히 전화기를 끕니다. 그리고 천상현한테 달려가죠. 그리고 위로를 뭐 해주면서 밥을 먹이면서 많이 다독여주기 시작을 하죠. 이때 의심이 끝까지 찬 우리 은중이 결국 상현이의 서랍을 뒤집니다. 그리고 상현이의 일기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현이가 처음부터 김상학 선배를 좋아했다. 그리고 몰래 찍은 그 상학 선배 사진들도 막 봐요. 그러니까 은중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김상학 선배가 상현이를 집으로 데려다 줘요. 근데 내나 지금 상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은중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 동거를 하니까. 은중이가 그걸 보고 김상학 선배한테 물어요. 전화기 오빠가 껐냐고. 내가 껐어. 여기서 나는 김상학 선배가 진짜 남자다라고 느꼈던 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 얼버무릴 수 있잖아. 한 남자처럼 울고 불고 매달리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혹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찌질한 모습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상남자 중에 상남자, 진짜 멋있는 남자 김상학은 오빠가 전화기 껐어? 내가 끈 게 맞아. 잠시 흔들렸었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은중이는 그런 상하기를 용서할 마음이 없죠. 하필이면 상현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너무 크게 기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학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당연히 붙잡힐 리가 없고요. 그렇게 상학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중은 상현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나갔어요. 그 상현이는 또 김상학 선배를 불러가지고 은중이가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 은중이는 찾으러 다녀. 대학교도 찾으러 다니고 뭐 동아리방도 찾으러 다니고 뭐 오만 데를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 은중이는 그때 산에 가서 그냥 계속 걸었대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딱 돌아왔는데 은중이는 상현이를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좋아했던 사람 우리 오빠지? 이제 괜찮아. 나 그 오빠랑 헤어져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중이는 우울한 마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갔는데, 은중이가 술 먹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자꾸 우리 상학이 오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하는 거야. 그때 깨달은 거지. 내 친구들이라고 믿었던 애들도 사실 상학이 오빠랑 같이 만들어낸 인연들이구나. 불편함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리고 당연히 며칠 동안 상학이는 상학 선배는 은중이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하지만 은중이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이 와중에 상현이 엄마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막 쓰러졌다, 아프다라고 막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현이가 엄마 찾으러 막 뛰어가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게 상학이 오빠네. 그래서 상학 선배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 남자 중에 남자 상학 선배가 상현이를 그 강릉 그 병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상현이는 지금 당장 응급실 돈을 낼 그 비용이 없어요. 그 돈을 우리 상학 선배가 이제 그냥 대신 결제를 해주고 밥도 막 사주고 막 택시비도 내주고 이러는데, 이제 상현이는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현이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선배 50 몇만 원 내가 갚을게요. 밥 얼마 나와서 내가 대충 할게요. 택시비도 내가 대충 계산해서 다 줄게요. 계좌번호 찍어요. 선배가 받을 줄 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갚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생각만 딱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은중과 상현이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은중이가 나 계속 월세는 낼 테니까 너 계약 기간까지 여기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현은 어떻게 그래 아니야 이제 받을 때는 좀 받아 나 옛날에 너 만화책도 빌리고 같이 게임방 가고 이거 다 너가 냈잖아 내가 월세 정도는 같이 계속 계약 끝날 때까지 반만 낼게 대신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나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중이는 휴학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상학 선배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동기들을 만나는 것도 좀 고역이었나봐요 은중이한텐.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되고 상현이는 어느 날 의사의 연락을 받고 강릉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엄마가 죽을 병이었대. 근데 자기 엄마가 그걸 자꾸 자기한테 숨긴 거야. 그래서 상현은 진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은중이한테 전화를 겁니다. 어떡하냐고 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엄마 죽게 생겼다. 너 그 마지막 제자로서 한번 보지 않을래?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우리 엄마 이제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은 상현은 어떻게든 은중과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은중이가 그때 하필이면 영화관이었대. 근데 영화관이었어도 은중이도 뭐 상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받던 할 수 있는데 굳이 은중이도 상현이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현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상현이가 자기 계약 남았는데 집 정리했다면서 보증금을 딱 줘요. 은중이한테. 그리고 뭔가 해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세 줄 필요 없어. 그냥 월세 다 돌려줄게. 보증금도 반반 내가 알아서 요새 큰일이 있어가지고 보증금의 일부는 좀 빼다 썼어.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다 갚을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은중이가 야 선배 때문에 그래? 아니야 괜찮아 계속 살아도 돼. 상현이가 야 선배? 그딴 게 뭐라고. 그딴 거 이제 날 이상 소중하지가 않아. 대충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좀 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해탈한 것처럼. 그러면서 열등감을 폭발을 시킵니다. 야 너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돼? 은중이는 야 너 돈 잘 벌 거잖아. 너 돈 잘 벌면 그때 갚아. 아니 넌 뭐가 그렇게 너그러워? 상관없어? 야 보란듯이 남의 일기장 봐놓고 속으로는 내가 선배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선배랑 헤어졌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차라리 화를 내! 이러면서 날 갖고 놀지 마 라고 자꾸 열등감을 폭발을 시켜요. 이렇게 상현은 자존심을 좀 부리면서 은중한테 막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이제 막 알바도 하고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진짜 힘들게 빡세게 일을 하면서 상현은 열심히 은중에게 돈을 갚아 나가요. 그리고 돈만 탁 던지고 도망가. 그 정도로 은중을 보기 싫다 이거지. 은중과 얼굴도 안 맞추고 돈만 딱 던지고 도망가는 형식으로 돈을 다 착실하게 갚아요. 이렇게 해서 은중과 상현의 20대 시절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20대에서는 서로 마주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40대 은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글을 쓰고 있었죠.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게 40대의 상현이네? 네가 나한테 왜 오냐? 이렇게 8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30대 시절의 은중과 상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일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